정약용은 말년에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말은 내뱉은 말이지 삼킨 말이 아니었다고. 그대들은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무례한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는 웃으며 넘겼는데 집에 돌아와서야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 박혀 빠지지 않던 적. 왜 나는 한마디도 못했을까? 왜 그냥 당하고만 있었을까? 그 생각이 새벽까지 잠을 밀어내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말로 받아쳐야 이긴 것이라고. 더 정확하게, 더 날카롭게 상대의 허점을 찌르는 한마디를 던져야 비로소 속이 풀린다고. 그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1792년 강진 유배의 첫 해. 한양에서 정이 품 벼슬까지 올랐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죄인의 몸이 되어 낯선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아전들은 유배온 선비를 대놓고 업신여겼고 숙소를 내어주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어느 날 한 아전이 여러 사람 앞에서 정약용을 향해 말했습니다. 한양에서 높은 자리에 있었다면서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시잖소. 주변에 있던 이들이 슬쩍 정약용 쪽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잠시 그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더니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반박도 분노의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약용은 작은 방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기를 돌아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알았다. 입을 여는 것보다 입을 다무는 것이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정약용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양 조정에서 임금 앞에 서서 수백 명의 신하들과 논쟁을 벌이던 사람이었습니다. 말로 이기는 것쯤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지금 바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 하나는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정약용을 대놓고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그 침묵이 사실은 그 자리에서 가장 강한 말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증명해 주었습니다. 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고요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다만 그 고요함이 어떤 것인지,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운 것인지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왜 무례한 말을 할까요?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일까요? 정약용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수많은 사람을 관찰했습니다. 양반도 농부도 장사꾼도 아전도. 그는 사람이 타인에게 함부로 말을 던질 때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의 기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라고. 상대가 움츠러들거나 당황하거나 화를 내거나 변명을 늘어놓거나 어떤 형태든 상대가 자신의 말에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반응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심리학에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무례한 행동이 원하는 반응을 얻으면 그 행동은 강화됩니다. 다음에도 같은 방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면 반응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행동은 허공에 돌을 던진 것과 같아집니다. 돌은 날아갔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은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그 순간 돌을 던진 사람이 오히려 불안해진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았다는 것, 상대가 자신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무례한 사람에게 대단히 불편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느낌, 저 사람이 나보다 어딘가 더 넓은 곳에 서 있다는 느낌, 그것이 그들을 초조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은 유배 초기에 이 원리를 몸으로 배웠습니다. 처음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반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곧 깨달았습니다. 반응하는 순간 자신의 감정이 상대의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내가 화를 내면 상대는 내 감정을 쥐고 흔들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변명하면 상대는 나를 변명해야 하는 위치에 놓은 것이 됩니다. 말로 이기려는 순간 이미 상대가 설계한 판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소리를 낮추는 대신 붓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들에 대꾸하는 대신 방 안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그 선택이 처음에는 나약해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무례함이 더 이상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고요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바로 고개를 끄덕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오래된 공식 하나가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패배라는 공식. 이 공식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틀린 것인지를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관찰한 사람들 중에는 소리를 높여 자기 자리를 지키려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남는 사람은 언제나 조용한 쪽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200여 년이 지난 오늘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동네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 67,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어 달이 지나자 자리가 생겼고 매주 아침 산을 오르는 그 시간이 한 주를 버티는 작은 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견이 강했고 다른 사람의 말을 쉽게 잘랐습니다. 처음에는 성격이 그런 분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말이 유독 자신을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을 내려와 식당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등산 코스에 대해 조용히 의견을 말했더니 그 사람이 말을 끊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10명 남짓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듣는 앞에서 깎아내리는 말이었습니다. 테이블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몇몇이 슬쩍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표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옆에 앉은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반박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고 불쾌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말이 상대를 흔들지 못하자 오히려 말한 사람이 어색해졌습니다. 2번, 3번 같은 방향의 말을 덧붙였지만 상대는 그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혼자 말을 이어가다 멈추는 모양이 되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오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옆에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참 잘하셨어요. 본인은 의아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 가장 어려운 것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없어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느꼈을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목 안쪽이 조여오고 한마디 내뱉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자신이 이끌었습니다. 감정이 자신을 이끌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그날 그 자리에서 가장 무게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모두에게 느끼게 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의 작은 방에서 터득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 안에는 자기 자신을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는 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원하는 반응을 줄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아주 단단히 서 있습니다. 고요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무례한 사람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은 논리도 분노도 아닙니다.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해야 할 자리가 때로는 가장 소진되는 자리가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기에 상처는 더 깊고 감정은 더 빠르게 올라옵니다. 정약용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옳은 말을 하고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 말의 방향을 다시 살펴보아라. 말이 상대를 향한 것인지 자신이 옳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었던 것인지를.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63, 석 달에 한 번 남편 쪽 친척 모임에 나가는 것이 오랜 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빠지기 어려운 자리였고 수십 년 이어진 관계였기에 늘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촌 동생. 본인은 솔직하다 했지만 듣는 쪽에서는 말의 날이 서 있었습니다. 어느 모임에서 음식이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 자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사촌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부네는 자식 교육에 별로 신경을 못 쓴 것 같던데. 여러 사람이 듣는 자리에서 아무 맥락 없이 던져진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가 확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식 이야기는 부모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그날은 참지 않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반박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시간을 버텨왔는지, 어떻게 자랐는지 조목조목 말했습니다.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이 오갈수록 주변은 조용해졌고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이 화제를 돌리며 그 자리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은 분명히 했는데 속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며칠 동안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옆에 앉아있던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반응했던 자신을 더 작아 보이게 만드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말로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에너지를 내어줍니다. 감정도 시간도 마음의 평형도. 다툼은 그 자리에서 끝났는데 몸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어깨는 굳어 있고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깁니다. 싸움은 식탁 위에서 끝났지만 자신의 안에서는 며칠째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반응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상대가 반응하는 순간 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를 움직였다는 사실, 그것 자체가 힘의 확인이 됩니다. 논리에서 밀리더라도 상대를 흔들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유배 초기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게 편지로 반박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분노를 담았습니다. 그러나 붓을 내려놓고 하룻밤을 보낸 뒤 그 편지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순간 내 평화는 상대의 손에 들어간다. 다음 모임에서 비슷한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했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의도 반박도 아닌 담담한 얼굴.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처음으로 가벼웠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싸움은 끝이 납니다. 이기려는 마음을 놓는 순간 이미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 고요함은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의 외모를 습관처럼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본인은 솔직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의 안쪽에는 작은 흠집이 하나씩 쌓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입이 빠른 사람은 자신이 던진 돌의 무게를 모른다고. 던지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한마디가 맞는 사람에게는 하루를 무너뜨리는 무게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65, 퇴직 후 동네 문화센터에서 수채화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실력을 키우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무언가를 손으로 만지고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강좌가 끝나면 몇몇과 차를 나누는 시간도 생겼고 그 소소한 흐름이 꽤 소중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말이 빠르고 직선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 거침없이 한마디씩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악의가 있다기보다는 생각이 입으로 바로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강좌가 끝나고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외투를 새로 장만해 입고 온 날이었습니다.
기분이 조금 들떠있던 참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 사람이 위아래를 후어보더니 말했습니다. 그 옷 색깔이 좀 칙칙하지 않아요? 피부가 더 어두워 보이고 나이도 더 들어 보이는데. 웃으면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냥 툭 던지는 식이었지요. 그러나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간 어색해졌습니다. 슬쩍 시선이 모였습니다. 그 여인은 잠깐 상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세 글자. 그리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신 번지기 기법, 집에서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말을 던진 사람이 멈칫했습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당황했는지 상처를 받았는지 그 어느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말을 이었습니다. 밝은 색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한 말이에요. 보충하려는 것이었지만 대화의 흐름은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었습니다. 혼자만 어색하게 남겨진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임에서 사람들이 그 여인의 옆자리를 먼저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좌가 끝나면 함께 걷자고 말을 건네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옆에 있으면 왠지 편하네요. 말이 없어도 그냥 좋아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말이 없었는데 편안하다는 것, 그것이 어떤 뜻인지를. 흔들리지 않는 사람 곁에 사람이 모입니다. 그것은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세 글자 안에 담긴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을 밀어내지도 않는다. 나는 그냥 내 자리에 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몸으로 배운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리.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낍니다. 고요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 고요함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중심이 있는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따뜻한 무게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관계도 나이를 먹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어느 순간 함께 있으면 묘하게 피곤한 사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멀어진 것도 아니고 전처럼 편한 것도 아닌 상태. 그 어중간한 거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지곤 합니다. 정약용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학문을 나누고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논하던 벗. 그러나 유배가 길어지면서 편지의 빈도가 줄었고 돌아오는 답장의 어조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어느 날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관계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잘 재는 일이다.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리 서면 온기가 닿지 않는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이 68,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 초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가까워진 사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세월이 흘러 머리카락이 하얘지는 동안에도 연락을 이어온 관계였습니다. 서로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것들이 있는 사이.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이라고 꼬집기 어려웠지만 그 친구를 만나고 나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자신의 선택이나 생각에 대해 꽤 자주 의문을 던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했겠다. 말투가 날카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가 끝날 때마다 자신이 조금씩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런 친구니까 하고 넘겼습니다. 오랜 사이이고 나쁜 뜻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것이 몇 해 동안 쌓이다 보니 어느 날 전화가 왔을 때 받는 것이 조금 싫어졌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도 전보다 설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자신을 또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친구를 이렇게 느끼는 내가 이상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조용히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끊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남의 빈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화가 와도 짧게 이야기하고 약속이 부담될 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보기가 어렵냐고. 이것저것 좀 있어서 그래도 연락은 하자. 큰 설명도 논쟁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관계가 나빠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전만큼 자주 만나지 않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만날 때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덜 만나니까 기대가 줄었고 기대가 줄었으니까 실망도 줄었습니다. 싸운 것도 아니고 절교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를 유지하거나 끊거나 두 가지 선택지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그 이분법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접촉의 방식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보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옛 벗들과의 거리가 멀어졌을 때 그는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거리를 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 안에서 새로운 관계가 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찾아왔고 마을 농부들과 차를 나누었고 편지를 주고받는 새로운 벗이 생겼습니다. 상처를 반복하다 끊어지는 인연보다 거리를 두어 지켜지는 인연이 더 오래갑니다. 고요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조용히 자신에게 맞는 거리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오래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면서 한 가지 느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모임에서의 침묵도, 가족 앞에서의 담담함도, 오래된 관계에서의 거리 조정도 결국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깥을 향한 것이면서 동시에 안쪽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을 줄이는 순간 비로소 들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소리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18년 동안 홀로 앉아 50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시간이 가능했던 것은 재능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유배 초기 그는 고독이 견디기 어려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한양에서의 분주한 나날이 그리웠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그리웠고 자신이 필요한 자리가 그리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고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허함과 고요함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허함은 무언가로 채워야 할 것 같은 불안이고 고요함은 그 안에 이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상태였습니다. 정약용은 그 차이를 유배의 긴 밤들 속에서 몸으로 터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온갖 생각이 올라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그런데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려 할 때 그렇습니다. 가만히 두면 그 안에서 마음은 스스로 정리를 시작합니다. 처리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천천히 흐르고 쌓여있던 것들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줄기와 연결됩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 말을 줄이는 것, 갈등의 순간에 반응을 멈추는 것, 오래된 관계에서 조용히 거리를 조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외부의 소음을 줄임으로써 비로소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만났고 자신을 만난 사람은 타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관계를 잘 맺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기를 알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낯설지 않게 될 때 비로소 관계도 두렵지 않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아직 낯설게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주변을 위해 살아오시면서 자신의 안쪽을 조용히 들여다볼 여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그 시간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낯선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은 언젠가 편안함이 됩니다. 그 편안함이 고요의 시작입니다. 정약용은 유배를 마치고 고향 마현으로 돌아가는 날 강진을 떠나면서 오랫동안 뒤를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담긴 그 땅을 등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제자들이 배웅을 나왔지만 긴 이별의 말 대신 고개를 한번 숙이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본 제자들은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선생의 등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고. 오늘 8가지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무시를 당했지만 물 한 모금으로 그 순간을 지나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말로 이기려다 오히려 자신이 더 무거워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외모를 건드리는 말에 3글자만 남기고 담담히 돌아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에서 싸우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조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모두 다른 자리에서 벌어진 것이었지만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단단한 말이 된다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분명한 대답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고요가 쌓일수록 자기 자신이 더 깊어진다는 것.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많을수록 강하다고 믿어왔습니다. 더 잘 설명하는 사람이 이기고 더 크게 말하는 사람이 자리를 차지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아볼수록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진짜 힘은 소리가 큰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 정약용은 18년의 유배를 통해 이것을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세상이 그를 밀어냈을 때 그는 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요 속에 앉아 자신의 깊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결국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500권이 넘는 저술, 수백 통의 편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제자들. 그 모든 것은 소란 속에서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대들에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흔들린 적이 있으십니까? 그 흔들림 앞에서 소리를 높이고 싶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한 번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의 가장 강한 선택은 무엇이었을지를. 말을 더하는 것이었을지 아니면 한 발짝 물러서는 것이었을지를.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단단한 자리입니다. 고요한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이미 그 고요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의 작은 방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그대들의 침묵도 언젠가 가장 깊은 말이 될 것입니다.